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아침에 직장으로 가는 길에 차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그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집을 꿈꾸는 이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금, 숫자 또는 행정적 결정에 관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을 지고 구조를 세우고 수백만 가정의 집을 형성하는 목재가 하루아침에 더 이상 손에 넣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안전하고 풍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게임의 조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충격은 단지 주식 그래프나 장관들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집의 가격 상승이라는 형태로 현실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30년 이상 함께 해온 미국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이웃나라가 갑자기 물꼬를 틀고 국가 전체를 반응 없이 남겨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온타리오는 단순히 수출을 늦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한 단절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점점 더 높은 비용에 불안해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증명되지 않은 무역 관행에 대해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지친 캐나다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진짜 질문은 결국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사실 모든 기둥과 판자 뒤에는 국경을 넘는 연결망이 존재합니다. 텍사스의 배관공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가 파이프를 설치하는 집을 지탱하는 자재는 캐나다의 숲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교사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벽이 두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의 수출 중단은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단절입니다. 그 취약함이 드러났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신뢰는 증발합니다. 첫 집의 대출 계약을 기다리던 가정들은 이제 새로운 장벽을 마주합니다. 젊은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설계한 프로젝트가 예산 문제로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언제까지 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수학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온타리오의 중단은 가격 문제 이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장도 상호 의존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경고이며 자급자족을 믿는 교만이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무너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변화의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어제까지는 목재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순조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은 헤드라인, 통계, 경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이 위에 버려진 집들, 완공되지 않은 동네, 중단된 프로젝트들. 이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매번 추가되는 세금, 제품에 대한 수치들은 실제로 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식구가 된 가정은 더 이상 노력 부족이 아닌 국경 너머의 서명이 그들의 집을 더 이상 꿈꾸지 못하게 만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단순한 목재 한 조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할까요? 독립된 판자 하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수백만 번 곱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동네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 고층 건물을 지탱합니다. 이제 그 판자는 분열의 기억, 중단의 경고, 정치적 결정이 자원을 무기화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가 흐름을 차단했을 때 그곳에서 멈춘 것은 단지 목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안정성, 그리고 국제거래가 권력 다툼과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응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일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이번 위기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온타리오의 결정을 더 깊은 변화의 시작으로 보며 모든 자연 자원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합니다. 질문은 단지 목재 가격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관계에서 이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를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3분의 1이 캐나다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기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미지로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매달 16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기의 건물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한 사회 전체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이 언제 또 세워질 수 없는 건물들로 계산되는 순간 우리의 집, 도시, 그리고 미래의 기억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말입니다. 이 상징적인 차원은 갈등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깊이로 만듭니다. 온타리오가 한 일은 역할을 바꾼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도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전은 미묘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결단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이들이 힘이 워싱턴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 캐나다의 한 지방이 판을 뒤집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불안한 요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세금 분쟁을 넘어서 힘의 재구성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통제라는 개념입니다. 누가 자원을 통제합니까? 누가 가격을 결정합니까? 누가 무역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그동안 게임의 중심에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그 답을 놓치기 시작하면 반응은 불편함, 저항, 심지어 두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기업인과 정치인들만이 아닌 갑자기 자신의 삶이 협상에 얽히게 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도 퍼져갑니다. 대의 사람들에게는 경력, 가족, 학자금 대출을 균형 있게 맞추려는 상황에서 이 소식은 이미 꽉 찬 배낭에 추가된 짐과 같다. 오스틴에 있는 젊은 커플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마침내 작은 집을 지을 땅을 찾았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 스프레드시트, 계산, 은행과의 끝없는 대화 후 그들은 예산이 이미 빠듯했으나 이제 나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꿈은 불확실성으로 변해버립니다. 건설업체와의 전화 한 통, 예산 수정에 대한 이메일 한 통마다 미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60대의 한 사람에게는 평생 일을 해왔고 상속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 충격은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땀과 노력으로 얻은 안정이 멀리 있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과거의 상품 가격이 변동했지만 그 가격이 지속 불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화 없이 부과된 요금 인상에 직면하면서 씁쓸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얼마나 멀리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삶을 한 차례의 권력 경쟁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온타리오의 대응은 상징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금 인상이 확대되자 온타리오는 단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공급되던 나무의 흐름을 줄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싶다면, 그것이 없다면 살아보라. 이 같은 결정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립을 내세우는 이웃의 숨겨진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작은 마을에서 집을 짓는 데 있어 세금 인상은 지연을 의미합니다. 전기공사는 벽이 세워지기를 기다려야 하며 페인터는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봅니다. 건설업자는 고객과 공급업체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관리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세금 전쟁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마감일과 희망들은 공식 문서에 기재된 숫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단지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가격 인상 뒤에 숨겨진 원칙입니다. 관계가 어떻게든 발전하면서 한때의 파트너십이 이제 강요의 연속이 되는 것일까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말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을까요? 각 세금 인상마다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무가 그렇다면 내일은 곡물, 금속, 에너지, 세금 부과의 반복적인 행위는 단지 수입을 올리기 위한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글로벌 상황에서 권력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입니다. 변화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이번 인상에 그저 한시적인 문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합니다. 소규모의 행동들이 커져서 통제 불능이 되는 과정을. 세금 인상 뒤에는 더 넓은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주의, 패권의 경쟁, 그리고 상거래를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영원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자원이 무기화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인상이 이미 몇 년간의 연속된 위기로 피로해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데믹, 인플레이션,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큰 연설들이 아프게 하지 않으며 매달 도착하는 청구서가 고통을 줍니다. 헤드라인은 무겁지 않지만 마침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이 큽니다. 바로 이 점이 요금 인상의 이면에 숨겨진 드라마입니다. 삶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집단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집은 보호와 기억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이 어떻게 나무, 벽돌, 그리고 각 벽을 지탱하는 자재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지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집의 가격이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상거래에서 일어난 상업적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세상에서 그것은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적인 내러티브가 지구 정치와 연결됩니다. 왜 세금이 14에서 20, 35%로 급등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나무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을 밀어붙이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의 모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개별적 이익과 권력 전략이 어떻게 변화로 바뀌는지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전자책은 이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며 글로벌 무대를 재편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건들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온타리오가 목재 흐름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나라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필요한 기본 자원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구조적 의존성입니다. 힘과 독립성을 찬양하는 연설 뒤에는 미국이 매년 소비하는 목재의 약 70%만 생산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수요의 약 3분의 1이 북쪽 국경을 넘어 판자, 들보 및 널빤지 형태로 수입됩니다. 이 부분을 빼면 갑자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단지 신뢰의 말로는 채울 수 없는 격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 격차는 단지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산업 구조는 단순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프라길리다데는 단지 통계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43세의 여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세크라멘토에서 살고 있으며 몇 년 동안 모든 달러를 아껴 결국 자신이 꿈꿔온 집을 짓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축가는 이미 정원, 밝은 주방, 언덕을 바라보는 베란다를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재 부족으로 인해 건설업체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비어있는 땅을 보고 가족의 집이 되어야 할 그 공간에서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불안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할부금이 계속 오는데 벽은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가지 않으면 그녀의 인내는 계속 유지될까요? 그리고 이 시각을 확장해 보면 이는 단지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소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들이 기계가 멈춘 채로 바라보며 그들은 단지 더 많은 생산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 허가가 몇 년씩 걸리고 산불이 수백 헥타르의 소나무 숲을 파괴하며 젊은 세대들이 무겁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뚫고 생산을 늘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무도 답을 모르는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그 누구도 깊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이 무능함 앞에서 북미를 넘어서는 대안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밖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독일은 연간 200만 입방미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아마도 100만 입방미터, 칠레는 더 많은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합쳐도 온타리오가 혼자 제공하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 보험, 항구의 지연, 물류 리스크. 달라스나 마이애미의 건설업체 중 누가 공사 일정대로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길어진 시간과 가격 상승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논의는 거의 철학적인 경계에 도달합니다. 그 무엇이 번영을 의미할까요? 그 번영의 물질적 기반이 약한 계약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오히려 학교, 병원, 주택들이 바다나 국경을 넘는 판재에 의존하고 있다면 경제적 위대함을 논할 수 있을까요? 자원 하나가 다른 국가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 좌우될 때 자립의 신화는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일상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58세의 시카고에 사는 교사는 수십 년 동안 도시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는 학교 개보수 비용이 증가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전처럼 도서관 건설을 지원할 수 없어서 이제는 기본적인 구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휴스턴의 35세 간호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병원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재 비용이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목재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연결 속에서 문제의 진정한 규모가 드러납니다. 의존성은 단지 경제적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오는 지속적인 목재 흐름은 마치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보장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보장된 것은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분쟁의 기분에 따라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호소통이 없는 정부들의 결정이 현대 사회의 기초를 취약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융시장은 불안감으로 반응합니다. 목재 선물은 상승 그래프를 그리며 이는 단지 부족함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분석가들은 한계를 예측하려 하지만 각 정치적 발언은 추정치를 끌어올립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가정들은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요? 꿈의 집을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 이 혼란 속에서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고 평범해 보였던 목재가 협상 도구로 변할 수 있다면 다른 자원도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곡물, 금속, 에너지가 같은 강도로 압박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원을 이용해 권력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실험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 더 많은 성찰, 더 많은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자재 상점을 지나칠 때
목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고민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중립적이지 않다. 아무것도 국가 간 충돌의 충격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 각 벽, 각 지붕, 각 들보는 또한 썰은 나무에 숨겨진 정치적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이 멈춘 채 먼지가 쌓여갈 때 취약성에 대한 감각은 커져만 갑니다. 가격 상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사는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예고 없이 그 기반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손에 그 게임판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25년 미국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처입니다. 잘린 상처가 아니라 미루어진 것들, 불확실성, 유보된 희망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목자의 드라마에서 숨겨진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소비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자, 자원의 문을 열거나 닫는 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 상승이 단지 통계에 그치지 않고 삶을 바꾸는 장벽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통제된 예산은 이제 깊은 구렁텅이가 되어버립니다. 10천 또는 14천 달러가 추가된 주택 비용은 단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추가 근로에 해당하며 장기 계획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며 재정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고집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패배를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는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잠식하며 예상된 대출 상환액은 끝날 줄 모르는 무게처럼 늘어납니다. 52세의 한 사람은 이미 시장 위기와 경제 조정의 위기를 겪으며 과거에 묻힌 것 같았던 패턴의 반복을 지켜봅니다. 바로 그 개별적인 노력은 더 큰,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힘에 의해 짓눌려집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데자뷰지만 이번에는 더 잔혹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안이 보이지 않으며 각 정치적 결정이 몇 달간의 희망을 제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만이 확실합니다. 한편 대도시의 사무실에서는 분석가들이 맞은 공급과 수요 계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상승하는 그래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스크린에 비친 이 숫자들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0세의 목수는 고객들이 새로 오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56세의 선생님은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은퇴를 미뤘지만 이제 그 계획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재의 가격 상승이 얼마나 기술적이고 먼 일이든 간에 그것이 그들이 결코 들어가지 않은 정치적 회의에서 내린 선택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국 건축 비용의 상승은 단지 주머니를 타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속감의 개념 자체를 타격합니다. 집을 가진다는 것은 항상 안전, 뿌리, 연속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상적인 목표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각 개인은 임시 거주지에서 살아가는 듯한 부식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지붕이 일부만 가진 특권으로 변할 때 어떻게 단단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변화가 가져오는 감정적 영향은 재정적 영향만큼 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성취가 얼마나 취약한지, 미래 계획의 모든 시도가 일상적인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러한 인식은 불신의 순환을 촉발합니다. 제도에 대한 불신, 시장에 대한 불신,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집단적 소모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제학적 계산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들에서는 주택 수요가 끊임없고 도시 성장이 멈추지 않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투자자들은 전략을 재고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는 눈앞에서 풀어지는 사슬처럼 단지 건설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상호 의존하는 기계 속에서 가격 인상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내러티브의 모순, 국내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이 그것을 위해 의존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설 능력에 대한 신뢰도 흔들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생각, 한 세대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보상될 것이라는 믿음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집, 그 의미가 담긴 공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진보에 대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여러 문화에서 깊이 뿌리내린 자기 집의 꿈이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사치로 보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서 있지 않나요? 비용 상승은 단지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열린 상처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점은 수많은 좌절의 이야기 속에서도 정치적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냉정한 결정들과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삶의 현실 사이의 이 거리감은 아마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일 것입니다. 갑자기 캐나다의 도시들은 이전에 무리 없이 국경을 넘나들던 생산품들이 이제는 다른 항구로, 다른 경로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나 멜버른에서 나무 판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는 상업적 충성도가 소리 없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본적인 자원이 새로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면 왜 이 논리가 다른 필수 자원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움직임의 정교함입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타리오는 목재를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조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수 있는 모듈화된 프리페브 제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건설업자들이 판자의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준비된 벽과 바닥이 실린 컨테이너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이전에 비해 몇 달씩 단축된 것입니다. 누가 수개월의 작업을 절약하고 여전히 세금 없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캐나다 내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실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제재소들이 이제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열렸고 이번에는 전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디자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산림공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찾았고 건축가들은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은 과거의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에 몰렸을 때 스스로를 혁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보복의 행동이 어떻게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온타리오는 남쪽으로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더 넓은 지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방은 산업을 약화시키려던 긴장이 오히려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기된 붕괴는 기회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숫자에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가공된 제품의 수출량은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반면 원목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이 역전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의미합니다. 적은 양, 더 많은 가치, 더 높은 이익률. 가공된 나무 한 조각은 단순한 판재보다 5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누가 패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들은 예상 밖입니다.
온타리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업을 종료하려던 한 공장이 지역 협동조합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원목을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 이제 그들은 수출용 사전 조립된 캐빈을 생산합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기계만을 조작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디자인을 논의하고 자격증 과정을 듣고 그들의 제품이 대양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부활로 변했습니다. 위기가 미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한편 대서양을 건너 파리의 건축가들과 베를린의 엔지니어들은 캐나다의 부품을 도시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세느강의 다리 하나가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온타리오의 프리페브 모듈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주택 단지에 사용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마치 저항의 상징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은 내부의 긴장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수십 년간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 대신 태평양이나 유럽과 더 가까운 미래를 꿈꿀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의존이라는 생각은 단지 필요성으로 위장된 습관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재가동된 각 제재소, 멀리 떨어진 파트너들과 체결된 각 계약 위에 떠 있습니다. 내면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갈라짐의 아픔과 재창조의 기쁨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의에서는 새로운 이익을 축하하지만 여전히 겪어야 했던 불안정성에 대한 쓴맛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의 가정에서는 이전의 위기를 경험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초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드러나는 것은 단지 외교 무역의 한 장면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타리오는 더 이상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함으로써 세계에서의 입지를 재설계했습니다. 목재는 이제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항구, 공장, 전 세계의 건설 현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복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상생활로 확장될 때 우리는 이 변화가 이미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삭감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싱가포르로의 수출, 베트남에서의 기회, 국경을 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집 안에서 가족들은 현재의 불안정성이 더 다양한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 세금을 부과한 이들이 계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마 그들은 단지 압박을 가해 복종을 강요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논리에 안주하던 한 지방이 이제는 대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약화시키려 했던 행동이 결국 강화시켰습니다. 갑자기 캐나다의 도시들은 이제까지 문제없이 국경을 넘어가던 생산품들이 다른 항구, 다른 경로로 향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하마나 멜버른에서 나무 판재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이야기는 상업적 충성도가 소리 없이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기본적인 자원이 새로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면 왜 이 논리가 다른 필수 자원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 움직임의 정교함입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타리오는 목재를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판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조물,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수 있는 모듈화된 프리페브 제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의 건설업자들이 판자의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아시아의 엔지니어들은 준비된 벽과 바닥이 실린 컨테이너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이전에 비해 몇 달씩 단축된 것입니다. 누가 수개월의 작업을 절약하고
여전히 세금 없는 제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캐나다 내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실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제재소들이 이제는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열렸고 이번에는 전통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디자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산림공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찾았고 건축가들은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결합한 새로운 솔루션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은 과거의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에 몰렸을 때 스스로를 혁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 보복의 행동이 어떻게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온타리오는 남쪽으로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더 넓은 지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방은 산업을 약화시키려던 긴장이 오히려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기된 붕괴는 기회로 변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숫자에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가공된 제품의 수출량은 두 자릿수로 증가한 반면 원목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이 역전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의미합니다. 적은 양, 더 많은 가치, 더 높은 이익률. 가공된 나무 한 조각은 단순한 판재보다 5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누가 패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들은 예상 밖입니다. 온타리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업을 종료하려던 한 공장이 지역 협동조합에 의해 인수되었습니다. 원목을 그대로 판매하는 대신 이제 그들은 수출용 사전 조립된 캐빈을 생산합니다. 이전에는 오래된 기계만을 조작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디자인을 논의하고 자격증 과정을 듣고 그들의 제품이 대양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부활로 변했습니다. 위기가 미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한편 대서양을 건너 파리의 건축가들과 베를린의 엔지니어들은 캐나다의 부품을 도시 프로젝트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세느강의 다리 하나가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온타리오의 프리페브 모듈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주택단지에 사용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마치 저항의 상징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전은 내부의 긴장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수십 년간의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 대신 태평양이나 유럽과 더 가까운 미래를 꿈꿀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의존이라는 생각은 단지 필요성으로 위장된 습관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재가동된 각 제재소, 멀리 떨어진 파트너들과 체결된 각 계약 위에 떠 있습니다. 내면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갈라짐의 아픔과 재창조의 기쁨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의에서는 새로운 이익을 축하하지만 여전히 겪어야 했던 불안정성에 대한 쓴맛을 이야기합니다. 캐나다의 가정에서는 이전의 위기를 경험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손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기초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드러나는 것은 단지 외교 무역의 한 장면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타리오는 더 이상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동함으로써 세계에서의 입지를 재설계했습니다. 목재는 이제 단순한 자재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항구, 공장, 전 세계의 건설 현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복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상생활로 확장될 때 우리는 이 변화가 이미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단지 삭감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싱가포르로의 수출, 베트남에서의 기회, 국경을 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집 안에서 가족들은 현재의 불안정성이
더 다양한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에 세금을 부과한 이들이 계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마 그들은 단지 압박을 가해 복종을 강요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논리에 안주하던 한 지방이 이제는 대체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약화시키려 했던 행동이 결국 강화시켰습니다. 이 비디오의 끝은 결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초대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세계가 아닙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이 되었고 경고가 되었으며 모든 것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시대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미래는 이 교훈이 배워졌는지 아니면 잊혀졌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유일한 확실한 것은 세상이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평선에서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현재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을 형성하는 인물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나 상업적 협정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여정과 그들의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 이북은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젊은 시절, 형성된 집착, 모순,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기까지의 길과 그들이 개인적으로 지닌 흔적들이 어떻게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 전략들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 뒤에 있는 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이북은 고정된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반성 불안 또는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켰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해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하고 단순한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목소리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매우 소중히 여긴 신뢰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올지 그것은 현재 건설 중이지만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질문,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도전하게 할 관점을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호기심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다음 챕터가 진행 중이며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